자연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이란 생존 투쟁에 유리하고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대물림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원리하면 우리는 보통 찰스 다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찰스 다윈 이전에도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 아낙시만드로스, 데모크리토스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영국의 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윈과는 다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요. 결국에 월리스와 다윈은 공동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연 선택하면 다윈만 떠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발표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찰스 다윈의 논문이나 자료나 저서 등이 월리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선택하면 우리는 보통 다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월리스와 다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원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윈은 당시의 영국 상류층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비둘기 육종에 관심이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찰스 라이엘과 멜서스의 저서 등을 읽으면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체계적인 선택을 통해 여러 가지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물며 자연이 그리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며 포부 있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는 이 하물며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물며라며 극찬을 하게 됩니다. 자연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교과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동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린인데요. 기린의 저 긴 목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용불용설이고요. 두 번째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용불용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기능이 더 발전한다. 그러면 그 발전된 기능을 가진 개체는 자손에게도 그 형질을 물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용불용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자연 선택설은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는데 때마침 먹이가 높이 있었고 목이 긴 기린이 그 높이 있는 먹이를 잘 먹게 되었고 따라서 생존하고 번식하게 되어 현재 목이 긴 기린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연선택설은 현대 진화론의 핵심 원리로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의 원리는 현대에 아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변이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용불용의 원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그리고 진보에 대해서 모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윈의 서재에는 멘델의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은 흔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윈이 멘델의 논문을 읽었었다면 조금 더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대 유전학의 발전을 통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분야가 다윈의 자연 선택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입니다. 풀하우스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다윈을 비판하게 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당시 사회에 편향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굴드라고 하는 진화학자는 다윈의 광팬입니다.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연선택의 원리는 유전자 풀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풀이란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자를 말하는데요. 개체군이 대립유전자 A라고 하는 변이를 가지고 있고 대립유전자 B라고 하는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환경이 마침 대립유전자 A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대립유전자 A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생존에 유리할 것이고요. 대립유전자 B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동형 접합부터 제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대를 점점 거치게 되면서 대립유전자 A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자연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공업 암화를 들 수가 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기가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밝은 색 나방과 어두운 색 나방이라고 하는 변이가 있을 때 포식자는 대기가 어두우니까 어두운 나방은 잘 볼 수가 없고 밝은 나방은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잘 보이는 밝은 나방을 먼저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두운 색을 띠는 나방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규제하게 되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두운 나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게 만드는 대립유전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에서도 자연선택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생제 저항성이 되겠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배지에 세균이 전체적으로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은 항생제를 나타내고요. 항생제 주변에는 세균이 잘 자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배지에서는 항생제 주변에도 세균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세균에서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변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균에 비해서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식물에서도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차이를 통해서 자연선택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양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이 상대적으로 얇지만 잎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잎이 넓지 않은 식물이 있고 넓은 식물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식물이 훨씬 생존에 유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선택도 자연선택의 일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인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천인조 암컷은 수컷의 긴 꼬리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천인조 수컷의 꼬리를 길게 만드는 유전자 변이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의 진화를 설명할 때 학생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왜 침팬지는 인간이 되지 않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게 진화가 아니라 침팬지와 사람은 600만 년 전에 공통 조상을 공유해서 분지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간도 마찬가지 직립보행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고 말을 하게 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불을 피우게 되면서 현재까지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자연 선택되어 왔습니다. 펭귄도 마찬가지 직립보행을 하지만 인간의 그것과는 다른 사례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의 여러 가지 형질들은 대부분 자연 선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광어의 눈이 왜 한쪽 면으로 몰려 있는지, 사람은 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지, 왜 고기를 좋아하는지, 박쥐는 왜 초음파를 사용하는지, 낙타의 봉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벌과 꽃은 왜 공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의 원리를 통해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영상은 자연에게 선택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연은 의식이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해서 콕 집어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생명체들도 자연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구는 46억 년 전 출현을 해서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겪어왔고요. 우리 생물들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에 적응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선조들의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에 대한 진정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5개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은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 5개념이고요. 자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후천적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라마르크는 잘못된 가설을 제시한 실패한 과학자이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생명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틀린 가설이지만 그래도 생명이 변하는 메커니즘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 선택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최고 가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을 잘 관찰하다 보면 피식과 포식 작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리 공생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물종도 많이 있음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자연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것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이것은 다윈이 처음으로 주장을 한 말이 아니라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환경에 맞게끔 어느 정도만 적합하게 적응을 하더라도 잘 살아남고 번식을 하면 그게 진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체가 진화한다. 진화는 개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의문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